자, 오늘은 11번째 시대를 고려한 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옛글이 쓰일 당시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가 오늘날과 달랐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구성하여 옛글을 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여서 옛글을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의 변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옛 글을 읽는 것과 오늘날의 글을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교과서를 같이 참조해서 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옛 글은 말과 문자가 불일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과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였고요. 오늘날은 그에 비해서 말과 문자가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사용 계층은 대부분 제한이 되어 있어서 특권적 지식 계층만 읽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낭독 중심의 독서였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서양 문화에 또 도서관 문화가 서양에서 들어온 영향으로 묵독, 소리내지 않고 이제 눈으로만 보는 독서가 이제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서적과 정보가 제한적으로 종이가 적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유통되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많은 대량으로 정보가 생산돼서 보급이 되고 있죠. 그때는 또 확고한 정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특히 주자가 쓴 그러한 책들은 일획 1점이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원화된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독서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중국 문화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서구 문화 영향을, 그 다음에 유교 왕조 체제에서는 지금 서구적 사회 체제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글을 보면서 조금 더 어떤 이제 독서 문화를 갖고 있는지 볼까요? 자, 시는 이에 감격하고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은 슬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읽을 호조 찬미를 사용하는 상소문이 나온 건데, 당시의 임금과 신하의 수직적 관계를 이제 고려하여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역시 이만수의 서소기도 우리가 읽을 부분인데,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으니 경서로는 역경, 서경, 시경, 논어, 맹자, 중령, 대학, 대전 모두 50책이 있고, 이거는 정말 사서삼경이죠. 이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정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고려한 독서의 필요성이 빠져있네요. 필요성은 고전에 담긴 가치 있는 생각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면 자신만의 독립된 사유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고려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또 이제 새로운 창의적 사유의 무한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대 글쓰기 관습 및 독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졌다는 거, 글이. 그 다음에 글쓰기 관습이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여러 특징 때문에 그러한 관습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상소문을 읽을 때의 특징과 보통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다르겠죠. 도덕적 가치도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맞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진리가 지금의 진리와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글인 호조 참미를 사용하는 상소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문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소문의 특징을 잘 봐야 되고요. 형식적 내용적 요소나 그런 중국고사가 인용되는 이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부분 봅시다. 자, 신은 천지간의 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나와 있죠. 왜 그런지, 선신이 화를 입은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면 알겠지만 기사왕국이라고 하는 숙종 때 환국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게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입었는데도 아직도 죽지 못해 구차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의 효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늘해가 다시 빛나고 이제 비유문이죠. 선신을 가엾게 여기는 은천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의 그 명예가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앞서 봤던 인용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상소문이니까 이런 비유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옛날 고사를 듭니다. 옛날 재영이라고 하면서 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사를 들고 있는데요. 여자의 몸으로도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비를 형벌에 구하였고, 전행을 따르던 무리들은 고립간의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기투합해서 전행에 따라 지하에 묻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효에 대한 이제 고사가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이 효의 관점에서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죠. 아버지가 화변을 당했을 때도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연약한 여인, 즉 재영이라고 하는 여인만도 못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불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여 재앙을 보내었거늘 이제 신은 깊은 삶에 숨어서 구차하게 지낼 뿐 임금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날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이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걸까요? 지금 생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자책할 일일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로 보면 이제 지금은 모든 법들을 세로하고 인류는 교화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불효한 자는 죄를 오히려 엄히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책을 내리시니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일도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교적 가치가 이제 쭉 드러나고 있는데, 임금을 섬기고 처신하는 방도와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절도가, 공동체를 섬기는데 절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뭐 조심하고 삼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지은 죄가 없고 결백하지만 자신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복권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같은 게 신의 형제들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벼슬에 올랐는데, 이렇게 영예와 총애가 혁혁하게 세상을 지목만 하는데도 그러한 생각을 모르고 이제 굉장히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앙이 선신 아버지에게만 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혼자서만 화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또 효를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원통하고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뭐만 할 거다? 농부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뭐예요? 제목에서 있었듯이 벼슬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라건대 어지신 은혜를 베푸시어 이 직책을 속히 거둘 것을 명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어떤 직책도 임명하지 말도록 조처해 주신다면, 자, 그래서 자신에게 이러한
벼슬을 내리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글을 설명하냐고 쭉쭉 넘어갔는데 자, 252페이지서부터 날개에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자신을 천지간의 죄인으로 얘기하는 건가? 불효한 자는 높은 직위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요 글을 임금 읽었을 때 심정이 어땠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글은 좀 형식이나 그런 글쓰기 관습을 볼 수 있는 글이라면 이제 이 글, 즉 책둥지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서소기, 이 글을 통해서 당시의 독서 관습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서소기 글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네라는 것은 서소기의 작자인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역경, 서경, 시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과 같은 책들 사서삼경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50서입니다. 그래서 한서는 88책, 뭐 주자대전, 전당시, 고문영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책의 서재를 편액, 다시 말하면 이제 이름이죠. 이름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서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네는 이 서가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아득한 유규의 선생에 자신을 빗대었으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유규가 누구냐면요, 남송의 시인인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이제 서가의 이름을 서소라고 붙인 거죠. 근데 너는 거기에 비견될 만한 거냐?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요 서소라고 이름 지은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산 것이 훌륭한 것이 보지 못했는가? 작은 집이라도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좁은 마당이라도 자손에게 물려줄 만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책이 적기는 하나 이런 도가 실려있고 우산, 요탕, 문무주공, 이거 뭐예요 다? 고대 중국 유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도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반과 범엽, 반고는 한서를 지은 사람이고 범엽은 후한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판단이 드러나 있고 뭐 이런 주자 학문이 실려 있고 모범적인 작품이 모두 갖춰져 있다. 적지만 그래서 종신토록 이 책만 읽어도 충분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님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님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발이 쓰여 있고 뭐 이런 책이 있어서 내가 내 집에 머물면 내 책을 읽으면 그만이고 집 밖을 나가면 형님과 아우의 장소가 꼭 내 책이에요. 그래서 형님과 아우 집은 내 소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책들은 형님과 동생에게 빌려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 소소는 소광절. 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소광절 12집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유교에 비하하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독서 문화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독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도를 실현하지 않고 올바른 학문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온갖 학술 조류만 담은 엄청나게 많은 저서적을 도와 학문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네 라고 하면서 요즘에 있는 조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18세기, 19세기 이제 막 서양의 이제 문물이 막 들어오고 막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는 조선 후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글쓴이의 글이 나옵니다. 자, 왜 자신의 서재 이름은 서소라 붙이면서 유명한 신인 유규의 서재 이름을 붙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서책과 독서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밑에. 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이렇게 책만 꽂아놓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서적뿐만 아니라 일본, 다음 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서책을 탐욕스럽게만 모아서 서실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수집용만 있는 거지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장식용으로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학술과 문예 지식이 기존 사유의 기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통을 주장한 사유로부터 벗어난 책 읽기가 독서기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서기에 작가는 어떤 글 읽기를 추구했느냐, 절제된 책 읽기, 그 다음에 안정된 책 읽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추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글과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부터 나와 있을까요? 256페이지에 서소를 우리말로 번역해보고 번역한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글쓴이는 온갖 학술과 수많은 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조선학자들의 새로운 사회 경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활동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호주 참의를 사양하는 상소문에 대한 거고요. 2번은 책둥지에 관한 기록에 대한 거고, 3번은 시대를 고려한 독서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그러면 벼슬을 사양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적어볼까요? 자, 글쓴이는 내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 불효자로서 벼슬을 하기에 면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의 세부 내용은 첫 번째, 부친이 당쟁에서 사사된 사건이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아버지의 구명과 복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라는 거, 이런 게 좀 굉장히 불효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글씨 좀 켜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이유밖에 없네요. 불효자로서 벼슬하기에 면목이 없다, 이런 두 가지 밑에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효한 거다, 불효한 사람은 벼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띄어쓰기 여기 뭐 잘못됐네요. 국어 시간이니까 띄어쓰기, 한일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 글은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뜻을 고하는 상소문이에요. 맥락을 참고하여 어휘와 문장 표현에 반영된 글쓰기 관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은전, 전하, 성의, 성덕, 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임금과 신하의 굉장히 수직적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가 아래옵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간곡하고 굉장히 극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주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쓴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점이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첫 번째, 그 당시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유교적 관점에서 어떠한 건가, 그 다음에 뭔가를 인용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지, 어떤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유교, 그 다음에 인용, 어떤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가, 인용을 하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소기 책중지에 관한 기록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추구한 독서가 어떤 것인가?
우순우탕 문무주공의 도, 역사의 반고와 번역의 판단, 뭐 진나라나라의 일의 작가들의 모범적 작품, 돼지가 떠받들다가 뭐 바다가 강물을 바친 듯한 주자의 학문, 주자에 대해서 엄청 높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뭐라고 불렀죠? 아까? 정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전을 구비해서 반복해서 읽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소박한 옛날의 독서 문화와 당대의 독서 문화가 어떤지 비교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죠?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주자면 몇 페이지나 있죠? 2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258페이지에 인용문을 좀 보면은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죠. 258페이지에 있는 걸 쓰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 활동을 통해 옛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글쓰기의 간습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이죠? 글쓰기의 간습이라면 아까의 얘기의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전과 배경 지식에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는 것을 첫 번째 글쓰기 간습으로 볼 수 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과 같지 않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임금 신하의 위계관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유교적 가치관, 특별히 충과 효, 이런 것이 지배적이어서 이것을 논거를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기에 제시된 고전의 뜻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옛글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읽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거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